이구환신 정책이라는 게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면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로컬 브랜드들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신기했던 게 중국 정부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관세 맞고 그러면서 중국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을 이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좀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내연기관의 어떤 배기가스를 줄이는 이런 전환 정책을 피고 있는데 친환경차 쪽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 코트라와 3프로TV가 함께하는 손안의 경제뉴스, 내 손안의 경제뉴스,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코트라에는 전 세계 131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리포트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국어 콘텐츠 중에 정말 해외 시장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 결산을 해서 정말 올해는 저 해외 시장 뉴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죠. 미국이랑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미 시장의 조회수 탑은 뷰티부터 전력 시장까지 하나의 마켓으로서의 미국 시장이라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조회수 탑은 디지털 경제와 AI, 콘텐츠 산업이 화두인 중국 시장, 이런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키워드들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뭔가 미국과 중국의 위치가 좀 변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뷰티라든지 중간재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었고, 디지털 경제와 AI, 콘텐츠 얘기를 할 때는 미국 시장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 디지털 경제와 AI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뷰티와 전력 시장, 중간재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게 좀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의 조회수 탑 리포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위는 셀럽과 뷰티, 젠지를 공략하는 미국의 뷰티 트렌드.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한 리포트가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전성기를 맞은 K-뷰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마스가 펀드,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업 관련한 얘기가 세 번째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관세 부과와 관련한 시장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올해 한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냉동만두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관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수출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K-뷰티, 뉴욕 무역관의 김동그라미 님이 써주신 리포트입니다. 김동그라미 님은 성함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유독 좀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리포트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미국 화장품의 수입 현황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미국 수입 화장품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건 아니고요. 화장품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가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2.4%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6.6%로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3년 전인 202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중이 13.5%였는데 무려 거의 9% 가까이,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면을 볼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게 16.6%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감폭을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증감폭은 2023년에서 24년까지 무려 54.3%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9.7%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K-뷰티가 인기를 끌게 된 거는 아무리 봐도 일시적인 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 그러면 대규모 자금을 동원을 해서 유통망들도 다 새로 뚫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탑스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유통망을 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 SNS의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탑 모델을 써야만 그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그 베스트셀러 50개 제품들을 뽑아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몇 개나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려 10개 품목이 우리나라 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킨케어 부문에 50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20%가 코스알엑스라든지 조선미녀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마존이 이제 한국 제품을 팔아주니까 우리가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반대로 아마존 입장에서도 손님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찾는데 한국 제품을 많이 올려놔야 또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K-뷰티의 유니콘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한국 화장품만을 마켓을 찾기 위한 그런 행사를 따로 열 정도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K-뷰티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까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 실리콘밸리 무역관의 한지윤 님이 써주신 리포트인데요. 셀럽뷰티, 젠지 공략, 최신 미국 뷰티 트렌드. 그러니까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젠지 세대들이 주요하게 좋아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셀럽뷰티가 굉장히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셀럽뷰티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탑스타들이 직접 화장품 브랜드들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브랜드로는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인 헨리 비버의 로드라는 브랜드를 좀 꼽았습니다. 이 로드라는 브랜드에서는 립그로스를 휴대폰 케이스에다 부착한 요런 형식으로 판매를 해서 연이어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연수익이 9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단순히 폰 케이스가 아니라 셀럽이 홍보하는 그런 화장품 립그로스를 내가 휴대폰 케이스에다가 연결해서 하니까 사용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느낌들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안나 같은 경우도 2억 2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세레나 고메즈 같은 경우도 레어뷰티라는 브랜드로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이 고급 브랜드 시장이 여전히 시장이 크긴 하지만 젠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좀 혁신성, 창의성, 뭔가 다름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셀럽뷰티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고, 그런 혁신성과 기능성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젠지 세대들의 어떤 소비 패턴 속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인기를 굉장히 좀 끌고 있는 비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테 로더라든지 이렇게 고급 브랜드들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급 브랜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 그리고 젊은 영역에서 여기 화장품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이 시장의 확장성을 오히려 키워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년층들이 주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 브랜드들이 인디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중순쯤에 미국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화장품 쪽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을 수출을 하다가 중국에서 잘 안 팔려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좀 전환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매겨서 화장품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됐던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222.1억 달러로 28%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화장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역대 분기 중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 폴란드를 굳이 지목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회사인 실리콘2가 폴란드, 그러니까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폴란드의 유통 물류 창고를 짓게 되면서 그쪽으로 한국 화장품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향의 수출 호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역대 3분기 누기
누계 단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바꾸고 있는 미국의 전력 시장, 전력 인프라 수출 기회가 열린다. 실리콘밸리의 이지연 님이 써주신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의 어떤 지금 데이터 센터의 패턴들을 보면은 요 앞에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각도와 2024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좀 옅은색 부분이 좀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액셀러레이터 서버, AI 데이터 센터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한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고 전기차 전환이 일어나고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인덕션을 쓰는 전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북미 전역의 여름 피크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간 약 132기가와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32기가와트라 그러면은 원전 한 기의 용량이 한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32기가와트라 그러면 원전 약 130기 정도가 더 필요해질 정도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중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켜서 무려 945 테라와트시 정도의 추가적인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에 전력망을 많이 깔았는데요. 전력망을 한번 깔기 시작하면 한 3, 40년 정도 이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이 전력망을 교체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3, 40년 동안 전력망을 새로 짓지 않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전력기를 설치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멕시코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력기기를 이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멕시코가 지금 판매 점유율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현재 기준 45%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 업체들의 약진이 여기도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멕시코 국가의 점유율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64%를 차지하고 있다가 45%로 비율적으로 점유율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13% 점유율을 하고 있다가 22%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감률을 살펴보더라도 멕시코 시장의 증가율은 8.8%인 반면에 한국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1%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기기를 만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방국인 한국이 좀 더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력기기만 만든다고 전력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를 만들면은 이거를 또 이제 수요처로 보내줄 수 있는 전력망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고압 케이블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간 고압 케이블 국가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은 한국이 이번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1위를 차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어떤 경쟁력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2022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183 정도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378로 중국이었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2024년에 317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83에서 334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13.9%를 기록하고 있다가 19.6%로 점유율이 높아졌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28.8에서 18.6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을 보면은 한국의 증가율은 19.3%, 중국은 마이너스 7.8%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의 어떤 그 고압 케이블의
그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가는 게 있고 관세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공급받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코트라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단순 기자재를 전력기기면 전력기기, 케이블이면 케이블 이렇게 납품, 수출을 하는 것에 더해서 아예 복합 솔루션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질 때 미국의 전력망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캐치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올해 우리가 미국의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해봤을 때 화장품이나 전력기기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받는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화장품, 미국의 전력기기 쪽이 굉장히 급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어쩌면 그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의 탑 10을 봤을 때 정말 미국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수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중간재를 좀 덜 사가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높았는가를 살펴보니까 1위가 수익 관세 관련해서 알아보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코트라 자료들이 아무래도 좀 수출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탑에 수익 관세 알아보기가 있는 걸 보면서 현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를 정말 잘 보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 관련한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회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소비 정책, 그리고 양회, 이구환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기자니까 기사를 쓰다 보면은 뭔가 정책이 발표되면은 가장 주목받을 만한 헤드라인을 주로 기사로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책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정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뤄주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정책인가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해외 시장 뉴스를 많이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쇼폼 드라마에 열광하는 중국, 마케팅도 드라마가 대세, 요 콘텐츠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쇼폼 콘텐츠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십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쇼폼 콘텐츠가 정말 핫해요. 몇십 초짜리, 몇 분짜리,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쇼폼 콘텐츠가 사실은 별 시덥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정말 그 자극적이고 불륜에 타임슬립에 부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로 정말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게는 3분 아니면 시리즈로 10분 이런 정도의 드라마들이 좀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십니다. 근데 저는 콘텐츠를 하는 입장에서 왜 중국의 쇼폼 콘텐츠에 관심이 많냐면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쇼폼 콘텐츠를 정말 자극적으로 만들면서 짧게 만들기 때문에 직접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면은 면접 보러 대표 아내가 되다. 제목만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피아 남편에게 구속된 사정. 마피아의 여인. 재벌과 이혼하는 법.
중마구의 배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인지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편 드라마 같은 경우는 OTT를 중심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개별 콘텐츠 단위로 판매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장편 OTT에 대한 구매 구독료로 정산이 됩니다. 근데 쇼폰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콘텐츠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콘텐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가늠을 하실 때 뭐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영화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쇼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영화보다 쇼폼 콘텐츠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8월까지 쇼폼 드라마 업로드 개수가 드라마가 한 달에 막 65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와, 이거 진짜 드라마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24년 통계라서 그렇지 2025년 통계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쇼폼 드라마의 시장은 504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대비해서 35% 성장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35%가 성장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쇼폼 드라마가 또 다르게 보여지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광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광고를 안 봅니다. 그 광고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광고를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은 드라마는 재밌기 때문에 콘텐츠로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안에, 드라마 안에 이른바 PPL이라는 형식으로 광고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쇼폰 콘텐츠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PPL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광고를 드라마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고대 중국에 등장한 스타벅스라는 쇼폼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스타벅스 바리스타 출신인 남자 주인공이 그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서 커피 제조 기술을 가지고 고대인들에게 뭔가 그 어필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여기서 쇼폼에서 노출된 프라푸치노가 업로드 하루 만에 막 20만 개가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배달앱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종합 앱이 되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쇼폼 드라마를 만들면서 여기 제목이 폐하 새 촬영장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뭐 요런 제목의 쇼폼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내용이 뭐냐면 고대 폭군 황제가 현대로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그 사람이 되게 그 돈 잘 못 버는 엑스트라 배우입니다. 그래서 둘이 지내는데 이 고대 황제가 집이 왜 이렇게 꼬잡냐 그러면은 이제 고급 호텔에 내놔라. 근데 이 엑스트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고급 호텔을 검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걸 어떻게 시키는지를 황제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이투안이라는 앱을 노출시키는 그런 식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번 메이투안에 배달하는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자극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쇼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하얼빈 맥주 드라마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맥주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무려 10부작짜리 드라마입니다. 이 10부작짜리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서 고향인 하얼빈으로 가서 현지 관광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뭐 청춘과 우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보시면은 여기 하얼빈 맥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드라마 1988 응답하라 1988 보면서 거기서 맥주 마시는 모습 보면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쇼폼 드라마 10부작을 만들어서 하얼빈을 노출을 하고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정말 대박이 난 게 하얼빈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까 친구가 현지 관광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얼빈에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가 판매 인기 검색어가 하얼빈이란 지역이 인기 검색어 1위가 됐고
하얼빈 맥주도 엄청 팔렸는데 하얼빈의 어떤 관광 수요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케이스가 나타나다 보니까 각 지역 지방 정부들이 너도 나도 쇼폼 드라마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코트라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지원을 하는 그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 나가서 뭔가 콘텐츠 제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이구환신 정책 이후 중국 자동차 산업 변화 관련한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구환신이라는 게 뭐 그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그런 뜻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두꺼비 집처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것처럼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면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구환신 정책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현황은 글로벌 판매량들을 보면은 여기서 글로벌 성장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신에너지차, 우리나라의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35.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판매량의 약 40%가 친에너지차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율은 12%에서 4.5%로 둔화가 됐는데 글로벌에서는 38%에서 35.5%로 이 친환경차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위에가 하이브리드고 밑에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비중은 약간 내려가면서 하이브리드 차 비중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전기차로 한 번에 전환을 했을 때 약간 기존의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여기 넘어갈 때 약간 벽을 느끼긴 해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차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소비자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연기관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용 내연기관으로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여기에 버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기차의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약간 늦게 움직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살펴보면은 2019년에 로컬계가 38%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무려 65%로 높아졌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은 굉장히 좁아졌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다가 11%로 줄었고요. 미국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6%로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예전에 사드 보복 이후에 그 두 자릿수 2% 미만의 점유율이라 좀 여전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로컬 브랜드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들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좁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차의 소매 판매 탑 10을 보면은 비아디, 지리, 상하이, 창안 거의 모든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로컬 브랜드들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해외 브랜드 중에는 테슬라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정말 대단하죠. 이 진짜 중국 브랜드들의 어떤 동무대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테슬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일 판매 비중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테슬라 모델 Y가 전체 판매 기준으로 볼 때도 1, 2위를 차지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했던 게 이게 그 홍강 미니라고 이게 500만 원짜리 차입니다. 500만 원짜리. 근데 이 500만 원짜리 차 모델 Y가 더 잘 팔릴 때도 있다라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테슬라는 경쟁력이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게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면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로컬 브랜드들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신기했던 게 중국 정부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관세 맞고 그러면서 중국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을 이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좀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내연기관의 어떤 배기가스를 줄이는 이런 전환 정책을 피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4년 폐차 회수율이 무려 70%가 증가를 하면서 660만 대가 넘는 노후 자동차가 신에너지 자동차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회차 폐수율이 35% 증가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옛 것을 버리면 새 것을 준다. 라는 그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가 친환경차 쪽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하는 부분들은 좀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도 정책을 펼 때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들을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중에는 이런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중국 경제산업 동향 기업 경영 사례. 이게 세미나 자료거든요. 세미나 자료는 현지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직접 그 행사를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조명하는 행사들은 굉장히 좀 핫한 행사들만 조명을 받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의 세미나들은 기사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코트라의 이제 무역관에서 직접 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내용을 좀 다뤄주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중에서 전 내용이 좀 재밌었던 게 신영관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님이 이 행사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중국은 생산국이라는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 같다. 미국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미국 소비의 69%는 서비스 소비다. 상품 소비는 31%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소비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비 시장의 13%를 차지하는데 54%가 상품 소비다. 그래서 전 세계 소비의 7%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9%고 중국이 7%니까 재화 소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은 소비국가, 중국은 생산국가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적이고 인사이트한 얘기들을 우리가 세미나를 직접 갈 수 없을 때 이 코트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코트라와 3프로TV가 함께하는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에서는 올해를 정리하면서 조회수 탑인 리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